유명한 말중 네, 2일차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진행되는 행사를 짧게 요약해서 리뷰해드리기 위해서 진행되는 컨텐츠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고 주관적인 내용이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주요 연설을 줄여서 연설 내용을 그대로 올리고 영상 시간이 길어지는 패널 토론은 따로 빼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계속 만나보시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손에 블록체인의 미래가 달려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객관적으로 투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연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사의 연설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2006년 7월에 특별자치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이 제주도의 암호화폐 크립토밸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원희룡 지사가 직접 제주를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만들 것이라는 내용의 연설입니다. 노컷으로 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영상 만나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입니다. 이곳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저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입니다. 하지만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서 강국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차세대 인터넷으로 불릴 만큼 매가치가 큰 신대륙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고 누구나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 플랫폼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가져보지 못했던 최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기회의 여신은 늘 기대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앞머리는 장발이고 뒷머리는 없습니다. 지나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위험은 관리의 대상이지 기피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과거처럼 무임승차 또는 뒤따라가다가 추격하겠다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블록체인상의 거래와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가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암호화폐와 실물화폐가 연결될 때 특히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 세탁, 투기 조장 등이 그렇습니다. 정부의 걱정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호화폐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육성의 측면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 측면이 조화된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제에 제주도가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허브로 나서겠습니다. 제주도는 몇 가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는 국제 자유도시입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에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규제적 기준이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라고 이미 제주특별법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설정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국제자유도시의 모습은
실질적인 알맹이가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제주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국제 자유도시의 모습을 갖춤으로써 블록체인을 통해 국제 자유도시의 실질적인 내용을 갖출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주도는 스위스의 쭈쿠나 몰타, 싱가포르 사례처럼 블록체인 허브 도시의 모델을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도 지역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활성화하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합리적인 규제와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룰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블록체인 허브 도시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에 나서겠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대통령께도 직접 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혁신 성장의 실제 성공 모델은 블록체인 허브 도시 제주에서 하나하나 등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주도는 이미 제주도 조례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위원회 산하에 블록체인 국가가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과 전문가 여러분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들이 대한민국형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주도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논의와 액션 플랜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로 오십시오. 제주도에서 제주와 함께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신뢰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찌라시가 아닌 공식적으로 제주도가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세션 다시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바로 이분들의 발표가 이어질 건데요. 먼저 모스랜드 손우람 대표님이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말랑카오가 진행하는 3000 챌린지의 주인공 모스랜드의 손우람 대표의 연설입니다. 이번 연설에서 모스랜드의 새로운 서비스가 공개되었습니다. 노컷으로 영상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저는 오늘 블록체인과 게임 산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블록체인의 기본은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거래,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거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있는 많은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체인, 오프체인, 오라클 이러한 많은 난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온체인에서만 5년이 구현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다면 블록체인의 이상향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서비스가 가상경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상경제 시스템이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산업이 게임 산업입니다. 여기서 저는 블록체인과 게임 산업의 접점을 찾았습니다. 게임 산업은 그동안 점점 더 사실적인 가상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텍스트 기반의 게임을 했었죠. 그러다가 2D 그래픽 게임이 나왔고 3D 그래픽 게임이 나왔고 이제는 VR 게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안에는 고유의 가상경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상경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가상세계가 진짜인 것 같고 그 안에서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이 가상경제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줘서 게임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이 게임 산업을 어떻게 바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게임 산업은 기본적으로 흥행 산업입니다. 그래서 거대 자본에 의해서 개발될 게임이 선택되고 유통이 됩니다. 작은 게임 회사나 개인은 이제는 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유치하기가 너무 어렵고, 어렵게 투자를 받게 되더라도 한 번 실패하면은 재도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임 안에 있는 가상경제는 게임사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운영이 됩니다. 게임사에 의해서 쉽게 조작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아이템 조작, 확률 조작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는 경제의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스랜드 프로젝트가 보여줬듯이 게이머에 의해서 게임이 선택되고 지지받고 개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모스랜드 커뮤니티에는 수만 명의 팬들이 있는데요. 이 팬들이 게임 기획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게임이 중간중간 개발되는 단계에 앞으로 계속 테스터로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게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은 이 팬들은 마케터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게임의 유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 새로운 게임 유통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게임 내에 있는 가상경제에 있는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 위에 깨끗하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깨끗한 플랫폼이 생겨난다면은 게임 회사, 게임 개발자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을 수가 있고, 좋은 게임이 나온다면은 유저들은 기존의 독점적인 플랫폼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깨끗한 플랫폼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이렇듯 저희는 블록체인이 게임 산업을 크게 도약시킬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게임은 블록체인의 상업화를 가속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게임에 적용하기에 블록체인 기술적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게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게임은 빠른 스피드의 네트워크를 요구하고 있고요. 게임 내에 있는 많은 리소스를 저장하기 위한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동시에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블록체인이 이런 면에서 게임을 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스마트폰의 보급을 가속화시켰던 것처럼 블록체인의 보급, 상업화를 가속화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컨텐츠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게임이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블록체인의 매스 어댑션을 게임이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봐왔습니다. 기술적인 한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이 되어 왔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해결을 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이 되었고, 해결되는 순간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때 시작하면은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블록체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게임 세상이 온다면은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임 내에 있는 가상의 자산의 가치가 어쩌면은 실물 자산보다도 동등하거나 더 커질 수도 있는 영화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의 가치는 게임의 다운로드 수, 패키지 게임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 게임이 만들어내는 가상세상 안에 있는 가상의 경제 시스템이 창출해내는 가치의 크기로 게임의 가치가 평가될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작년부터 모스랜드를 기획해왔고 올해 초에 ICO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모스랜드는 크게 4가지 서브 프로젝트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모스랜드 더 시티라는 모바일 게임이 있습니다. AR 기술을 이용해서 현실에서 증강된 가상의 부동산, 건물을 가상화폐로 사고 팔 수 있는 모노폴리 게임입니다. 티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he next big thing in AR gaming technology. Join the great future of gaming now. 삭막한 그 도시에 저희가 만든 AR 레이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현실 위에 덧입혀진 가상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 디지털 에셋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창출된 새로운 가상의 자산들을 모스코인을 가지고 사고 팔면서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모스랜드 더 시티는 기본적으로 게임성이 검증된 모노폴리 게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셜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시켜서 모노폴리의 그 미묘하면서도 그 긴장감 있는 그 경쟁심을 더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내에 있는 모든 자산은 가상화폐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이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자산의 가치로 인정받는 것이 기존의 게임과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스팝 프로젝트입니다. 네, 모스팝은 AR 기술을 이용한 P2P 광고 플랫폼을 모바일 서비스로서 구현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광고주는 지역 기반의 그리고 재미난 AR 오브젝트를 가지고 광고를 어떤 지역에든 배치를 할 수 있고요. 유저들은 그 지역에 가서 그 AR 오브젝트와 재미난 인터랙션을 함으로써 그 보상으로 가상화폐 코인을 얻는 이런 재미난 프로젝트입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모스스토어입니다.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임뿐만 아니라 저희의 모스코인 비전에 동의하는 많은 컨텐츠들, 그리고 그 컨텐츠 안에 있는 가상의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시장의 프로덕트를 잘 딜리버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3D 엔지니어 출신으로 프로젝트 개발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고요. 노정석 CSO는 역시 뛰어난 엔지니어 출신으로 과거에 많은 기술 회사를 창업하였고 IPO를 한 경험도 있고 구글의 회사를 매각한 경험도 있습니다. 저희 게임팀을 총괄하는 송인수 디렉터는 코스닥 상장사인 조이시티 게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흥행을 했었던 스포츠 게임 프리스타일을 직접 총괄하신 분이고 한국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 게임 룰더 스카이를 만드신 분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는 정말 뛰어난 어드바이저들도 계십니다. 주요한 어드바이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비 창업자이신 김진아 대표님, 카카오 그라운드X 한재선 대표님, 그리고 게임 회사를 창업하고 매각하고 지금은 VC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임정민 대표님, 그리고 구글 라이언팅 랩, 포켓몬고를 만든 랩이죠. 거기에 크리에이티브 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성관 님이 저희 프로젝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스랜드 이전에도 시장이 원하는 프로덕트를 훌륭하게 딜리버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과거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3D 스캐닝 스튜디오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그리고 세계 정상급의 디지털 휴먼을 개발해냈고 그 결과물을 MWC 2018에서 공개해서 많은 호평을 얻었습니다. 저희 게임팀 멤버들은 과거에 많은 흥행작들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회사들이 우리 모스랜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해드릴 새로운 저희의 새 파트너인데요. 룸 네트워크라고
게임을 위한 사이드 체인을 개발하는 회사와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의 자회사인 그리고 원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루트원과 협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명한 월렛 업체죠. 큐바오와 협력을 하였고 모스코인이 큐바오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로드맵입니다. 저희는 이 로드맵대로 훌륭한 프로덕트를 꼭 딜리버를 할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블록체인 게임 산업을 대표하는 모스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발표는 프로젝트 발표인데요. 네, 뭐 이번에는 조금 긴장하신 것 같긴 아모랩스의 하지만 심상규 굉장히 대표님께서 좋은 내용이 발표해 많은 주시도록 연설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미니게임 맞이해주세요. 공개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모스팝이라는 새로운 연계 서비스가 공개되었네요. 뭐 앞으로도 모스랜드의 행보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세션은 호빗 카니발 행사에서 현재 사전투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이모랩스의 심상규 대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모랩스 CEO를 맡고 있는 심상규입니다. 네, 저희 여기 호빗 카니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행사가 카니발이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도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라는 주제가 카니발이라는 행사에서 말씀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행사가 도츠 그리고 컬러스 그리고 뉴월드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 뉴월드,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를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본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네, 2007년에는 아이폰이 나왔고요. 아이폰 GS라는 모델이 처음 나온 아이폰 모델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아이폰 X라는 이렇게 최신형 모델이 나왔죠. 그게 요 사이의 시간이 10년입니다. 이 10년 동안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의 시대가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쳤냐라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애플은 10년 동안 12억 개의 핸드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에는 현재 23억의 스마트폰 유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서는 220만 개의 모바일 앱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 모바일 앱들을 배포를 하고 그리고 공유를 하는 이런 체계를 만듦으로써 무려 7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이런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매년 70억 달러에 해당되는 수익을 매년 얻어들이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이런 시대를 만들어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애플이 한 거는 결국은 개발자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 에코시스템에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나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핸드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자, 우리가 스마트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카는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될 가장 큰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우리가 가장 처음 만난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스마트카는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스마트 디바이스가 되는 셈인 거죠. 그러면 이 스마트카도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개발자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막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자동차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로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카 그리고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만드는
있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사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가 공유되는 환경을 마켓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특히 카 데이터가 왔다가 공유가 되어야 되니까 저희는 카 데이터 마켓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카 데이터 마켓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저희 아모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보안입니다. 저희가 이 보안을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서비스를 내려보낼 수 있다는 것은 자동차가 통신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통신이 연결되어서 인터넷에 스스로 접속을 할 수 있고 자동차가 그리고 스스로 주행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해킹이 돼서 누군가 다치거나 인명이 손실이 입히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 보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을 해왔습니다. 펜타시큐리티는 저희 아모의 모 회사입니다. 모태가 되는 회사인 거죠. 펜타시큐리티는 아우토크립트라는 자동차 보안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보안 솔루션은 2007년부터 자동차의 보안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1년에는 저희가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거, 그리고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V2X 통신을 위한 보안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분야에서도 자동차 보안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우토크립트라는 솔루션을 2015년에 개발한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실제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CITS, 그리고 CARS, 그리고 KCT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자동차들이 외부와 통신을 하고 심지어는 도로와 소통을 하고 옆에 자동차와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자동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한 통신 기술, 이 안전한 통신 기술을 펜타시큐리티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모태가 되어서 저희 아모가 탄생을 한 것이죠. 저희가 바라보는 자동차 시장, 자동차 보안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안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외부랑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블록체인입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마켓입니다. 이 마켓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5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판매하는 소비자, 그리고 그 데이터를 앞으로 구매하게 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거래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사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소비자들, 일반 저 같은 여러분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겠죠. 운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판매하는 분, 그리고 데이터를 구매하는 쪽이 굉장히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록체인이 이런 공정한 거래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소유자의 권리에 대해서, 소유권이죠. 소유권에 대해서 보호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카피 베이스트의 편리한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생성한 사람들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팔았다고 해서 소유권이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처음 가지고 있는 생산을 했던 이 소유자들이 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역시도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저희는 개방적이고 굉장히 중립적인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블록체인들, 자동차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은
특정한 서비스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쉐어링을 잘 하겠다든지 아니면 중고차 거래에서 도움이 되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정한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앞으로 만들어질 다양한 서비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만들 몫이 아니라 저희 아무 마켓에 참여하는 앞으로 만들어질 개발사들, 앞으로 출연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만들어갈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다만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개발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중립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개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트러스트워스니스,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됩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보안을 열심히 해왔던 펜타시큐리티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네, 아무가 펜타시큐리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펜타시큐리티는 20년 동안 그런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저희가 20년 동안 고민을 해왔던 것이고 그 결과로 저희가 아시아 태평양에서 시장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는 4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수히 많은 특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 71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개발자들이 130명 이상 이런 훌륭한 보안에 대해서 저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무는 결국은 보안 그리고 그 블록체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그러니까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나 데이터 모델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립적이고 그리고 개방적인 이런 환경을 만들고 게다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마켓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저희 아모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아모 프로젝트는 바라보는 거는 새로운 세상이 바로 앞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시작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후오비 카니발의 주제가 더츠, 컬러스, 그리고 뉴월드입니다. 저희는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장이 바로 코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카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굉장히 더디게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회사들과 일을 해보면 커넥티드 카를 실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일부러는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이미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레벨 3와 레벨 4에 대한 시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실제로 지금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충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하는 동시에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충전한다는 케이블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통신 채널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충전을 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자동차로부터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 자동차의 운전자들이 그동안 어떤 운전 행위를 했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보들을 모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데이터는 있는데 도대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는 이 문제를 오픈 콜래보레이션과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마켓을 만듭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이미 가지고 계신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물론 여기에 계시는 개인 사용자들도 충분히 그 시장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가공해서 새로운 서비스로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약간 부족하신 거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모에 데이터를 공유를 해주시고 그 데이터를 개발사나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에게 판매를 한다면 그러면 개발사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공을 하고 그 활용한 데이터를 일반 고객에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판매하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마일리지를 얻지 않습니까?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우리가 좌석을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들은 그런 마일리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전을 하시는 것만큼 훌륭한 혜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 데이터를 활용한 굉장히 많은 개발사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그런 모바일 앱들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용자들은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개발사들이나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분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암호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으시면 되니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각각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자동차 소유자들이나 아니면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접촉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일일이 계약을 맺으셔야 되고 MOU를 맺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글로벌하게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암호가 만드는 시장이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시장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이 기존에 거쳐왔던 그 10년의 시간, 그 시간이 앞으로 자동차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그 변화가 저희 에이모랩스, 아모랩스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 것 같네요. 이 심상규 대표님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것도 업로드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방문하셔서 대자부 코너에서 발표해주신 심상규 대표님께 자, 그럼 다음 세션 만나보시죠. 네, 그러면 키노트 발표를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닷컴의 로저벌 대표님께서 이 디지털 화폐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이어지는 주제로 연설은 발표를 해주실 비트코인.com의 예정입니다. 대표인 여러분, 박수로 로저버가 맞이해주세요. 진행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로저버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연설 내용도 사실 이전에 진행되었던 블록체인 파트너스 서밋에서 발표한 내용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풀 영상을 보여드리기보다 짧게 이 부분만 요약을 하자면 자율경제가 가지고 오는 어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과 동일하게 한국과 북한 그리고 서독과 동독을 예시를 들면서 자율경제도가 높은 나라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의 경제 자유도를 설명하였고요.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엔 역시나 비트코인 캐시가 기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장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캐시를 알려달라고 말했는데요. 참, 연설하러 와서도 열심히 영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로저버였습니다. 는 어느덧 우리 일상에 가까이 다가온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연설은 국내 해시드의 김서준 대해 대표가 들어볼 진행합니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님을 모셔놓고 탈중화 시대가 열릴 때 한국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진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여기 이제 후오비에서 하는 그런 컨퍼런스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익숙한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이 만들어지면서 탈중앙화된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 왜 한국 시장이 중요한지, 한국 시장에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체인 산업에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한국, 특히 서울이라는 공간은 이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에서 마치 성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행사들이 거의 한 달에 몇 개씩 계속 열리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 한국이 이제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국가의 크기로 보면은 세계에서 108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근데 인구로 보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27번째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GDP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아서 세계에서 한 12번째 정도 되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최근에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치, 두 번째는 BTS로 대표되는 K-팝,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입니다. 세계 거의 다른 네, 나라들이 언제가 김치의 되어야 예시는 잘 이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연설을 쭉 듣다 제도권에서 보면 김서준 주류가 대표가 될수 말하고자 있을까를 하는 많은 내용이 사람들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분명히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실 이미 연설입니다. 한국 경제에서는 끝까지 이 들어보시길 암호화폐 추천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는 큰 경제의 어떤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미 한국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이 코스닥이라고 하는 그 메인 주식 거래소의 거래량을 넘어선 게 가장 상징적인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곳을 가도 20, 30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암호화폐 가격에 대한 동향이나 어떤 코인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도시 곳곳에서 들을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의 리더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커뮤니티를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컨퍼런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크고 작은 미트업들이 정말 많이 이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은 굉장히 작은 국가적인 규모로 보면 한국이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IT 산업에서는 그런 특정 섹터의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공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기술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개 하고자 합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메이저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폭등했던 2017년 초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한국에서는 전 대통령을 탄핵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빠르게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갈 때 메이저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세금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 규제들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전혀 거래소나 혹은 규제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미국의 많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당시 2017년 초에 암호화폐 가격이 일주일에 이렇게 2배씩 막 오르던 그 상황에서 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한 달에 기껏해야 몇백만 원 정도 되는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리밋이 걸려있던 반면에 한국의 실제로 제 많은 지인들은 적금을 깨서 굉장히 많은 돈을 암호화폐 공간에 투자하는 그런 게 가능했고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에 대한 성공 사례가 퍼지면서 전국적인 그런 붐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기반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선 인터넷 인프라망에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진 하이퍼 커넥티드 되어 있는 그런 인터넷 국가로서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률에 있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전 국민들에게 전파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에서 GDP 기준으로 12번째 정도이지만 앱스토어의 그 매출 순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나 애플 스토어의 매출을 합산한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과 미국과 일본 바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특히나 한국인들의 인구 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그 금액을 그 디지털 컨텐츠를 구매하는데 이미 한국 사람들이 지불하고 있었다라는 측면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구 밀도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 사실상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권역에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모여 살고 있는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어떤 하나의 트렌드가 불어닥쳤을 때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금방 이렇게 퍼지기 좋은 그런 지리적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런 기술적인 환경뿐만이 한국에서 이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이 떠오른 것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과거 20년 동안 인터넷이 부흥하던 시기에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이런 디지털 트렌드를 전 세계를 리딩했던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도 제가 그 흔적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넥슨이라는 당시 한국의 제일 큰 게임 회사에서 만들었던 바람의 나라라고 하는 게임을 아마 여기 계신 한국인들 중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시에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저도 학교 끝난 다음에 PC방에 가서 저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람의 나라는 지금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재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래픽 MMORPG 게임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이 바람의 나라라고 하는 게임을 통해서 한국인들은 디지털 아이템이라는 것을 실제로 내가 가질 수 있고 유저들과 디지털 세상에서 서로 교환하거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의 사례였고요. 아마 세이클럽 사용해보신 한국분들 여기도 많이 계실 겁니다. 세이클럽은 1999년도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료 아바타 서비스를 출시했던 그런 플랫폼이죠. 세이클럽에는 채팅 서비스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서비스로 많은 한국인들의 인기를 끌었는데 모든 서비스에서 아바타가 굉장히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상의 공간에서 나의 아바타를 잘 꾸미고 사람들에게 이제 대화를 할 때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많은 한국인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이 가상의 아바타를 꾸미는데 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였고요. 그리고 이제 싸이월드, 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적인 SNS였죠. 뭐 사실상 전 국민이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싸이월드가 가지는 굉장히 큰 특징은 이 무려 20년 전에 나왔던 이 SNS에서 도토리라고 하는 그 버추얼 커런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재에도 세계의 주류 SNS라고 할 수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여러 가지 SNS 플랫폼이 버추얼 커런시를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정말 시대를 앞서간 그런 행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싸이월드에서도 역시나 미니미나 혹은 미니룸 혹은 다양한 이런 아이템들이나 가상의 세계를 꾸미는데 이 도토리라는 아이템을 사용해서 경제적인 어떤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증명한 하나의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99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사실상 전 세계에서 국가적인 단위에서 가장 크게 흥행을 했던 그 게임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 게임이 이때 등장을 했습니다. 한 게임은 고스톱이나 포커 같은 다양한 보드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한 게임이 출시된 지 한 5개월 만에 3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을 했었고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2천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한 게임에 가입을 했다고 하니까 거의 전 국민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한 게임에서 한때 게임을 즐겼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게임에도 가상화폐가 있었습니다. 한 코인이라고 하는 그 화폐를 통해서 모든 게임의 기축통화로서 충전을 하거나 아이템을 사거나 하는 행위로 사람들이 이제 이미 한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건 이 한 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앞서 말씀드렸던 싸이월드의 도토리랑은 다르게 현실 세계에서 환전을 하는 불법적인 그런 불법 환전상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정부 당국과 그다음에 당시에 한 게임을 운영했던 NHN 등의 노력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불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 불법 환전상들이 한 코인을 현실의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영업들을 많이 했고요. 이 덕분에 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이 한 코인이라는 이 가상화폐가 현실 세계에서 돈이랑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경험을 무려 20여 년 전부터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을 이제 한국인들에게 알린 것이죠. 또 하나 한국이 최초로 발명한 획기적인 그런 발명품은 전 세계 최초의 게임 아이템 거래소입니다. 바람의 나라를 포함해서 뭐 리니지나 굉장히 많은 그래픽 MMORPG 게임들이 한국에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들끼리 아이템을 돈 주고 교환하는 그런 수요가 생겼고요. 처음에 이거를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카페나 커뮤니티에 만나서 교환하는 활동에서 많은 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크로의 개념을 도입한 그런 마켓플레이스가 이제 아이템베이 형태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역시 디지털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디지털 에셋이 실제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국인들에게 알려준, 세계 최초로 알려준 그런 발명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이 P2P 서비스를 사용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넵스터라고 하는 미국에서 발명된
P2P 음악 사이트가 소리바다보다는 1년 일찍 나왔지만 소리바다만큼 전 한국인의 사랑을 받았던 정도의 대중적인 서비스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제 일상 중에 하나가 MP3 플레이어에 소리바다에 들어가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 파일들을 받고 친구들이랑 교환하는 활동을 즐겨 하곤 했는데요. 그만큼 이미 한국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P2P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활동에도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리그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시만 하더라도 스타크래프트 게임 리그가 정말 이게 뭐 스포츠가 될 수 있어? 이 스포츠가 말이 돼? 라는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모든 전문가들이 머지않아 이 스포츠가 현실 세계 스포츠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을 만들 거다라고 예측하는데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단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이전에도 한국은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가 불어닥칠 때 전 세계의 기술을 비단 빨리 빨아들였던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에너지를 가진 혁신적인 시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이상한 도박판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불쌍한 한국 사람들만 이 가치가 없는 이 사기판에 들어와가지고 피해를 입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우려 섞인 시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국이 지금까지 디지털 트렌드에서 보여줬던 선도적인 모습을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고 현 상황을 봐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블록체인의 가치는 네트워크 이펙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믿고 활동하고 있는가 자체가 개별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가치가 되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는 에셋에 대해서 뭐 제가 전 세계 비트코인을 저 혼자 가지고 있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0에 수렴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비트코인을 사가는 과정, 홀딩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만들어졌죠. 이 네트워크의 밸류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얼마나 연결이 더 잘 되게 만들어주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앞서서 발표를 했던 많은 기술적인 프로젝트들이 이 블록체인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발명하고 있고요. 시간이 결국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은 한 가지 요소는 결국은 이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거, 개인들이 얼마나 이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블록체인 탈중앙화된 세상의 가치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지에 대한 요소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가장 매력적인 테스트베드로서의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디지털 에셋의 가치와 탈중앙화의 가치에 대해서 학습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발전 과정을 크게 한 3단계로 저는 나눠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망이 대중에게 열리고 정보의 인터넷망이 열릴 때는 개인 PC의 보급률과 그다음에 유선 인터넷 인프라망의 보급률 자체가 이 혁신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이르러서 모바일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개인화된 인터넷, 소셜 인터넷의 개념이 퍼지던 시기가 있었고요. 이때 혁신의 전제 조건은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무선 인터넷망의 속도, 보급률 같은 것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0년대에 넘어오면서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조금 더 빠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무선 인터넷망은 이미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치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혁신의 전제 조건은 얼마나 많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디지털 에셋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 탈중앙화된 커뮤니티의 시민으로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냐, 학습이 되어 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스테이트에 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국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이상 내가 한국인으로서 혹은 중국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 어떤 지역에 속해서 사업을 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가는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ICO를 통해서 어느 지역의 어떤 개발자라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전 있는 프로젝트와 커뮤니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돈을 모을 수도 있고요. 개발자들, 사람들, 커뮤니티 멤버 누구나 어느 나라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국가가 만들어질 때 어떤 지역이 첫 번째 테스트 베드로서 전 세계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유의미한 첫 번째 성공 사례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한국 그리고 서울이라는 공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초부터 서울에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 그리고 기대감이 공존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던 시기가 모두 있었고요. 저는 오히려 최근에 그 암호화폐 시장의 그 진정세, 하락세는 오히려 사회 이 시스템이 성숙해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가격이 끝없이 오르는 것을 보고 이 시장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음을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숙된 그런 학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또 놀란 나머지 많이 시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점점 더 진정성 있고 뛰어난 개발자들이 장기적인 어떤 시장의 미래를 믿고 블록체인과 탈중앙화된 커뮤니티에서 뛰어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시장에 합류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하나의 크립토 펀드이자 엑셀러레이터로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ICO 밴이 있지 않냐 뭐 이런 걱정 어린 또 시선들도 많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효법으로서 지금 공표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한국의 회사들이 비록 한국은 아니지만 해외에 재단 혹은 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카카오라고 하는 한국의 1등 모바일 메신저 앱은 그라운드엑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티켓몬스터라고 하는 한국의 리딩 이커머스 플레이어도 테라페이라고 하는 티켓몬스터가 직접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의 첫 참여자로 이미 참여하기로 발표가 됐고요. 한국의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 비디오 스트리밍 플레이어도 컨텐츠 프로토콜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리버스 ICO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카라고 하는 한국의 도도 포인트를 운영하는 한국의 넘버원 그 로열티 포인트 플랫폼도 캐리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리버스 IC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카 같은 경우는 이미 1650만 명에 해당하는 누적 사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한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런 매장에서 사용하는 로열티 포인트 앱이 블록체인으로 올라간다. 이런 정도의 밀도는 다른 어떤 나라의 ICO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많은 플레이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곳들은 한국에서 이런 실제 유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덱을 한국에서 유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덱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사용자들에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런 마켓플레이스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좋은 프로젝트들과 교류하고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빠르게 성숙하고 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투기, 트레이딩의 나라다라는 오명이 있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더 뛰어나고 좋은 개발자들이 진정성 어린 마음으로 시장에 들어와서 탈중앙화된 미래의 가치를 믿고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시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서준 대표님 소중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암호화폐와 전통 주식 시장의 갈등과 기회를 주제로 이 후오비 에코의 네, 이렇게 후오비 1일차, 2일차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말랑카우TV는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여러 지표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실제 트레이딩을 해보면서 즐기는 3000 챌린지, 주요 미덤 및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해서 빠른 리뷰를 전해드리는 코너, 그리고 그 외에 코인 리뷰, 이슈 정리, 그리고 차트 리뷰 등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말랑카우TV가 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3터치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